저는 지금 현재 ITMBA에서 기술 경영을 강의하고 있는 이지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논리적인 글쓰기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창한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선수 지식이나 눈높이를 좀 확인을 하고 강의의 난이도를 제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많으시네요. 혹시 어떤 과정에서 논문을? 네네. 그 1학기 지나면서 네. 학술대 논문. 발표도 하셨어요? 또 우리 뒤에 예쁜 진주귀걸이 하신 학생은 어떤 과정에서 논문을 쓰셨어요? 수시리 치료 네네. 관련된 명지대학교 석사과정. 석사를 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시군요. 자, 이런 분들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나는 논문을 여태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논문에 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9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손 드신 5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절대 다수를 위해서 논문은 무엇인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지, 과연 내가 논문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문을 고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그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석사 논문이란 키워드로 가장 많은 검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3년 동안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10년간을 분석해도 동일하고 15년을 분석해도 이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매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석사 논문을 키워드로 해서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통 논문에 대한 고민은 학기 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교수가 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를 병행을 했고, 저희 동기들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 될 때 그때 저는 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지도한 학생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학생들의 그룹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용기를 내서 논문을 써보고 싶다라고 지도교수라던가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정말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겠다라는 것을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교와 교수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고, 자,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게 교수님 미워요 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만날 때는 웃고 편안했던 교수들이 지도를 할 때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강한 피드백을 주면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갖기도 해요. 그런 학생 중에 모두는 아니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고생은 했지만 쓰길 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봤더니,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한 학생들은 그 중에 20%, 또 실제로 고민을 하고 논문 계획서를 작성한 학생은 그 절반이 10%, 또 그 중에 논문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논문을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4분 정도 중에 1분 정도는 취소를 하시고 한 3분 정도가 논문을 실제로 쓰십니다. 근데 한 3명 중에 2명 정도가 학위를 받고요. 1명 정도는 어떻게 한다? 나중에 학점과정으로 바꿔서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졸업은 6개월 미뤄지지만 논문을 써보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하시면 얼마든지 학점과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쓰는 학생은 논문을 쓰려고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 5%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논문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논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논문을 썼다가 석사 논문이라는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중간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사실은 본인한테도 스트레스고 시간 낭비도 돼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하나는 논문을 1년 동안 썼어요. 2학기 동안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 논문 통과가 안 돼서 학점 과정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년이 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등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역시 몇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등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등산 너무 싫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 등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회사 다니신 분들은 많이 가시죠. 자, 그럴 때 내가 오르는 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어디가 명소고 오르는데 몇 시간이 내리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등산을 하면 그 과정이 덜 괴롭지만 도대체 내가 오르는 산이 무슨 산이고 몇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게다가 그 산을 오르면서 조난자들이 실제로 발생한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돼서요. 산을 오르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고 앞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시간, 5시간 걸쳐서 힘든 산행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기억나는 것은 우리 부장님의 뒤통수밖에 없어요.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경험 없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산행하기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심자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이 전체적인 산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자, 여기 영축산부터 간월제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억새 바람길이라 지금 같은 가을에 걸어가면 정말로 풍경이 좋다. 그래서 여기를 오르면서 좀 억새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가을을 만끽해라.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 없이 그다음에 그 다친 사람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산을 잘 타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이 처음이니까 우리는 여기 다 안 걸리고 배냇고개까지만 갔다가 쉽게 내려올 거야. 원래 전체적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데는 5시간짜리인데 이번에는 2시간짜리 과정을 해서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산을 오른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힘든 게 지도교수와의 궁합입니다. 지도교수가 너무 완벽주의예요. 본인이 대학교 때 천재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천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부분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교수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하고 우리는 교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면은 중간에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와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에 대한 그런 설명을 교수가 해줘야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석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특히 MBA죠. MBA와 일반 대학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대학은 프랙티컬한 부분보다는 학술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지만 여러분들은 MBA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BA 같은 경우는 학술 논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실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굳이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요. 나는 5시간짜리 전체 루트 중에 우리 아무개 학생한테는 딱 2시간짜리 과정으로 난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요 수준까지만 논문을 쓰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교수하고 합의가 되면 조금 쉬운 거고요. 지도교수하고 논의를 했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올라간 김에 다 타야지 5시간짜리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를 잘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는 왜 웃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지도교수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형식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작성한 논문의 일종이고요.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논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정의 부분에서 내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구 결과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가 내포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위 논문에는 반드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자,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설계해야 된다?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 설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단순히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추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술 논문에는 목차가 존재하고요. 남이 쓴 논문을 내가 가져다 쓸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인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남이 한 말을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하면 그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이 한 얘기를 가져다 쓸 때 어떻게 해야 표절이 안 걸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논문은 논리적인 글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논리적인 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아, 이 글은 논리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나요? 자,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글의 기준. 네,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자, 논리적인 글은 그 글에 대해서 앞뒤에 설명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순환하게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내가 보든 네가 보든 쉽게 이해가 되고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이 논리적인 글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뽑으셨어요. 자,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쓰는 글은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글보다 더 못해요. 자, 초등학교 애들은 세 가지는 잘합니다. 주어 동사 연결하는 거, 끝나는 문장에서 마침표 찍는 거, 그 다음에 괜히 어려운 말 안 써요. 자, 근데 석사 논문은 정말로 고질적인 게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어 동사가 실종이 되고 문장이 끝났는데도 마침표 안 찍고, 아니, 웬 놈을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어쩌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그런 문제가 큽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좀 많이 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집어넣고 문정을 복잡하게 쓰고 막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논문 심사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었던 게 있었어요. 한 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별명이 빨간펜 선생님이거든요. 그거 문장을 18개로 제가 나눠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있어 보이지? 주어 동사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 끊어 쓰세요. 논문은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는 복잡한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최고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는 게 바로 학위 논문의 중요한 요소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위 논문은 세 가지의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포함하고,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형식을 갖춰서,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다. 이게 논문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논문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석사 3학기에 계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석사 1학기 때 12학점을 취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내가 학위 논문을 제출을 해서 졸업을 할 거냐, 아니면 논문으로 대체해서 학점을 취득할 거냐,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수업을 들어서 많이 들어서 조기 졸업을 할 거냐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 졸업은 3학기와 4학기에 각각 9학점씩 3과목씩 취득을 해서 2년 만에 졸업을 하는 코스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논문을 대체하는 학점 취득 같은 경우는 6학점 취득해서 총 30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을 하는 거고, 만약 논문을 쓰겠다 하면 이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돼요. 학위 논문 제출을 하고
지도교수한테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이때부터 수업을 꾸준히 6학점씩 듣고, 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1년 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논문 심사를 해보면 진짜 이게 1년 반 동안 준비한 논문일까라는 정말 의아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논문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요? 2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선행 연구를 읽어보고 연구 모델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6개월도 아니에요.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어떤 논문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리젝이 되고 재수를 하고 논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논문 대체 학점 취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세스를 잘 거치면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만약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이 1년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잘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지? 궁금해요. 이럴 때에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것들은 내 선배들이 이미 찾아봤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학위 논문이라는 것을 포털에다 넣으면 이와 관련해서 같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1월 3일 날 검색을 했더니 보통 1월 3일 정도면 모든 논문을 마치고 뭘 할 시기죠? 감사의 글을 쓰고 논문을 인쇄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검색했을 때에는 학위 논문 감사의 글, 검색, 제본, 인쇄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학기 초에 보통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제가 5대 포털 키워드 검색하고 SNA 분석해가지고 주로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검색어들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의 색깔들은 유사어들끼리 거고, 그 다음에 원 사이즈는 검색 빈도가 높은 것들은 좀 원을 크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것은 논문 검색, 학진 등재지, 통계 분석, 통계 처리가 이제 한 세트로 많이 검색이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작성하셔야 되는 학위 논문 계획서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논문 검색과 연구 주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많이 검색을 하세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올해 5월 달에 학위 논문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찾는 방법과 논문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구나. 이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연관 검색어로는 참고 문헌, 논문 심사, 인쇄 편집, 감사의 글 이게 한 세트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논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관심 영역과는 조금 멀어요. 이거는 논문을 쓰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최근에 점점 검색 빈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어는 표절과 낙마라는 부분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논문 잘못 썼다가 한 방에 훅 가신 분들 있죠. 자,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쓴 논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저희 학생들이 제 박사 논문 검색해 볼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박사 논문을 쓴 거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허접하게 썼지 이러면서 저는 제 박사 논문을 어디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여달라고 그래도 절대 안 보여집니다. 이 논문이 피땀을 흘려서 쓴 논문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신 게 필요한데, 그런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표절과 낙마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다 훑어볼 거예요. 실제 정규과정으로 따지면 이런 전체적인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학기 동안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만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실증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통계만 이제 한 교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내용을 한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당부를 해야 될 게,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논문을 쓰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고 남아있는 1년 반 동안 내가 모르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배워나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논문 쓸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논문을 왜 쓰려고 하는지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속한 분야의 지식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쓸 게 아니라 책을 써야 되겠죠, 실은. 그래서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게 논문을 쓰다 보면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게는 100권 이상, 적게는 50권 이상의 학술 논문이나 책자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오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석박사의 꽃은 논문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석박사의 꽃은 논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아가는 지식이겠죠. 그리고 원어드과의 끈끈한 네트워킹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고자,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절대로 말립니다. 아이한테 모범을 보이겠다고 그 외 사지에다가 본인의 몸을 던져요. 그죠? 그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이 되고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질문도 하죠. 나중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면 논문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입니다. 옛날에는 논문이 있어야 받는 학교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원으로 좀 한 10명 정도가 가 있는데 그중에 논문 써서 가는 학생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논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학생이 석사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증하고 학생을 뽑는 이유. 과연 이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요구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학위 논문 말고 무엇을 쓰면 된다? 여러분들이 석사 공부를 하면서 턴페이퍼 쓰시죠? 걔를 발전시켜서 어디에다 낸다?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에 내면 그게 석사 논문이랑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박사를 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논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인텐시브하게 좋은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가지고 등재지 논문을 가지고 박사 과정을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듣는 것보다 논문 쓰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100% 말립니다. 예,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강의 듣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논문은 보통 이제 thesis, 그다음에 dissertation 또는 pap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논문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어떤 것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그 책에 있는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하고 동일해요. 반드시 연구 결과를 포함하라, 그다음에 체계에 맞춰서 써라, 논리적으로 써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 포맷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학술 논문은 어떤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학위 논문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목차는 국문 초록,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및 방법, 실증 분석 결과, 결론, 참고 문헌 이런 뼈대를 가져가는데요. 자, 국문 초록은 뭐예요? 전체적인 논문을 서머리한 페이지입니다. 2장에서 3장 정도. 많은 사람들이 100페이지가 넘는 논문 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는 독자들한테 내 논문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논문을 썼고 연구 가설은 어떻게 만들었고 검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서머리한 페이지가 국문 초록이고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배경, 연구 목적이 나오고 두 번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내가 실제로 분석한 결과 내가 세웠던 가설 중에 어떤 것들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이 안 됐는데 채택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더니 이런 부분 때문에 채택이 안 됐더라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실증 분석 결과고요.
마지막에 결론 페이지는 서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논문에서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검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내 연구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어떤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내 연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실직고하는 페이지가 바로 결론 페이지입니다. 내 논문 너무 완벽하다 이러면요. 안 돼요. 사람들은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논문에서 문제점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논문을 비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어요. 가령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검색을 했지만 이 최근에 이런 모바일 오피스는 공공 부분에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누가 썼으면 그거를 내가 받아서 그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바일 오피스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공공 쪽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다들 연구의 한계점으로 짚고 있어. 근데 나는 공공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기도 쉬워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공공 분야에서 적용을 해서 써야지. 이렇게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결론 페이지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읽었던 자료나 참고했던 내용들은 다 참고 문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몰라요. 이게 뭐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제가 지도했던 비운의 학생의 논문인데요. 논문을 1년 동안 저랑 썼어요. 근데 심사위원 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셨어요. 너무했죠. 네, 뭘 너무해요. 학생 논문이 부족하니까 안 찍어주셨겠죠. 결국에 교수님들이 다 리젝을 놓으셔가지고 남들보다 1년을 늦게 졸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논문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좀 개조식이에요. 원래 논문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었어야 됐는데 그 PPT에 익숙한 분들은 말이 되게 짧거든요. 그런 글쓰기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졸업은 못하고 박사를 가야 되니까 우리 논문 하나 쓰자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등재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아, 논문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의 맨 뒷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제가 2개의 논문을 올려놨어요. 다른 교수님의 논문을 올렸다가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은 제가 맘대로 지적을 못하겠죠. 그래서 제 논문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자, 하나는 영문으로 쓴 거고 하나는 국문으로 쓴 건데요. 국문으로 쓴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의료 IT 융합을 이끄는 ERM, EMR 표준화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 이제 국문 제목 있고 밑에 영문 제목 있고 밑에 보시면 요약 있어요. 자, 요약은 아까 논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페이지예요? 국문 초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면 컴퓨터의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의무 기록인 EMR의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요즘 활발한데 이는 EMR 표준화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IT의 융합 영역인 의료 빅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근데 EMR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EMR 표준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강조해야 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고 실증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떤 변수는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요약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고요. 자, 요약을 봤는데 별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이 논문은 읽혀지지 않는 논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용도로 요약을 잘 쓰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논문에는 맨 뒷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신 3장짜리 페이지를 영어로 바꿔서 앱스트랙으로 그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서론이란 부분이 있죠. 서론은 EMR, 즉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건 뭐고 왜 필요하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어서 이런 이슈 중에 나는 이런 주제를 본 연구에서 다루겠다라는 즉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보여준 페이지가 바로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서 EMR은 뭐고
EMR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최근 어떻게 되고 있고 사람들은 EMR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성과에 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말한 건 몇 개 없어요. 자, 이론적 배경 보면은 다른 사람이 최근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뭐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는지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EMR과 관련된 표준 이슈를 끄집어내고 나는 그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이론적 배경을 내가 탄탄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남이 쓴 논문을 많이 보고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논문 분량을 보면 공학 같은 경우는 70페이지, 그 다음에 뭐 상담심리라던가 경영 쪽은 13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체 페이지 중에 이론적 배경, 즉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페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 논문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선행연구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논문 성공의 50% 이상이 선행 연구를 얼마나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했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내용으로 가설을 설정했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내가 제시한 5가지의 그 가설 중에 1, 2, 3, 4번은 채택이 됐는데 5분만 안 됐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5분만 안 됐어요. 해보니까 안 됐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 5가지 가설 중에 한 가지의 가설은 채택이 안 됐는지에 관해서 추가 연구를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고 마지막 결론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내용들을 랩업, 그러니까 종합하면서 이 연구의 기여도와 한계점,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내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EMR 표준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설문조사가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 및 종합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선정이 편의 추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죠. 이게 바로 오다 연구의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연구의 한계점은 2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겠죠. 근데 모든 연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파인을 하면 이거에 대한 추가 공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힌트를 얻겠죠. 오케이. 좋았어. 자, 이 사람은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에서 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힘든데 나는 지금 심평원에 있어. 그래서 전국 단위 의사들을 대상으로 EMR을 표준화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러면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논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문에 관한 한계점을 넣어주고 자, 뒤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고했거나 인용했던 논문들을 다 이렇게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재지, 이건 학술 논문은 아니죠. 제가 우리 학생이랑 같이 썼던 이제 등재지인데, 등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는 저, 밑에는 저와 함께 고행의 길을 걸었던 우리 학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등재지 논문의 구성이자 학술 논문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읽다 보면 아, 석사 논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은 학술 연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연구라는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연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구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리서치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서치. 리서치란 단어를 분해해보면 다시라는 단어와 search, 찾아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는 무슨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행위를 리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밥 먹으면 우리 신체 반응이 어떻게 오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게 바로 리서치,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리서치라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찾는 일도 리서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리서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가설을 설정할 때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당연한 진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괜찮은 연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와 관련해서 간단한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프렌치 패러독스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뜻으로도 되는데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로 고기 많이 먹어요. 제가 작년 7월에 프랑스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스테이크를. 근데 1인당 600g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 테이블은 다 먹어요. 아, 프랑스 사람들이 저걸 다 먹으려고 점심을 3시간 동안 먹는구나. 그거를 알고 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육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프랑스인의 역설,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1979년에 허혈성 심장병에 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18개 선진국의 55세에서 64세를 표본으로 해서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민소득, 의사 및 간호사 비율, 지방 섭취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의사 많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의사가 적고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많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검색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닌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주를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심장병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상식을 깨는 거네? 그러면서 이 학계에 되게 쇼킹한 그런 이슈를 몰고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미TV에서 어떤 프랑스 사람이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널리 알려졌고요. 이때부터 각국에서 미친 듯이 와인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시면 심장병에 적게 걸리니까 와인을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거에 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일까? 혹시 이거 프랑스에서 자국에 와인을 많이 팔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사들과 그 다음에 주조업체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로 실증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사실은 프렌치 패러독스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요즘 많이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이미 프랑스는 25년 동안 전 세계 와인 중에 30% 이상을 팔았죠. 걔네들의 수출품 중에 두 번째로 큰 게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이 괜찮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이런 것도요, 되게 재미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와인을 많이 마시면 심장병이 더 증가하더라라는 쇼킹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연구 결과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안 믿어요. 우리가 하면 안 믿어요. 예, 좀 세상을 뒤흔드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저명한 사람들이 뭔가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쓴 논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상당히 용감한 결과를 내놨네. 오케이, 그러고 맙니다. 자, 요즘 이런 그 효과성에 대한 새로운 검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학 분야고요. 비타민에 관한 거. 그게 엄청 연구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꼭꼭 먹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비타민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섭취하는 거 말고 약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비타민을 제조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발동이 걸렸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줘요? 의대 교수님들한테 줍니다. 생물학과 교수님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뭘 요청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비타민이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서 계속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계속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똑같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우리가 가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는 실험 연구, 조사 연구, 현장 연구, 개발 연구는 가장 큰 영역이고요. 이 중에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입증할 때는 리그레션, 델파이, SEM, IPA, 모델링, AHP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마 논문에 대해서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난 논문 못 쓰겠다,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교수님들이랑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그냥 기법이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잘하고 가설만 잘 만들면 이거는요. 배워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을 사서 하면 안 되고요. 주변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선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논문을 쓰면 논문을 쓰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데요. 모른다 하더라도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좀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 머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통계 수업을 하나도 안 들은 상태에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통계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통계도 못 돌리면서 무슨 자신감에서 논문 쓰겠다고 달려드냐. 그래서 교수님은 포기했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연구실의 이기였어요. 예, 오히려 제가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구실에 18명인데 18명 중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봤던 논문이 마우스로 잡는 SPSS 10.0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버전이 24까지 나왔어요. 14년 전의 책입니다. 이 책을 사서 하나하나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 아닌데 형광펜으로 긋고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했는데요. 딱 2달이니까 통계 잡히더라고요. 예, 2달 동안 밥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 쓸 때 첫째 애가 6개월 정도였나? 예, 등에 들쳐 업고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 논문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방법입니다. 근데 선택하는 게요. 변수가 뭐냐, 가설이 무엇이냐, 차이를 검증하냐, 관계를 검증하냐 이런 도식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딱딱 기계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에서 옵션을 넣고 딱 엔터를 칠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것을 딱 넣고 엔터를 쳤을 때 전체 구매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로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이것은 통계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T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 T검정을 찾아가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배우고 이론적 내용 배우고 또 SPSS 메뉴상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누르면 결과값이 나오는지가 요즘에 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계는 어렵지만 우리가 논문 쓰는 데 있어서 통계는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한다? 주변에 논문을 썼던 원우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통계에 대한 공포는 좀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증이라는 것은 조사나 실험 연구를 통해서 대단위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거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200~300부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가설 채택, 차이 검증 등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받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심사 의견이 왔어요. 1000명으로 늘리래요. 왜냐하면 5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으로 늘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데이터, 내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석적인 연구 방법은요. 객관화나 측정이 어려운 동기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바로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조미료를 사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품을 선정을 하십니까? 조미료 선정할 때. 조미료를 살만한 분을 찾아서 가면 우리 예쁜 빨간색 하신 분, 조미료 사시는 분이시죠? 마트에 가서 조미료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먹을 거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여기에 MSG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 자연성분의 원료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가지고 조미료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 식품기업이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했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전국에 있는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 사람들은 원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었더니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에 속은 거예요. 설문조사에다가 가격이라고 쓰면 왠지 나는 어떤 엄마 같아요? 내가 가격이라고 하면 너무 물질에 물든 이런 엄마? 막 이런 느낌이 들까봐 사실은 나는 안 봐요.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하지만 그거를 먼저 본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조미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를 때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매대에다가 CCTV를 달거나 아니면 조사원이 옆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 조미료 매대에 가서 제품 안 뒤집어져 보죠? 뭐 먼저 봐요? 가격에 보고 100g당 얼마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쿠폰이 있는지 혹시 1+1은 없는지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머지 3사람만 끄집어내서 안에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조미료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역시 가격이라는 거예요. 설문지가 우리를 배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이에 있는 의도라던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발굴해서 옆에서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해석적 연구 방법이고요. 이걸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양적 연구. 다수의 케이스를 모아서 분석하는 게 실증 연구 방법이라면 그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케이스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해석적 연구 방법 그리고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는데 이런 해석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요? 대학원 전공 중에. 미술 치료, 아동 심리. 왜요? 아동들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설문지 체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질 때 분리 반응을 저렇게 나타내나? 이 분리 반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엄마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엄마와 아이를 붙여놓고 엄마가 떨어지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 경우에도 괜찮고 또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해석적 연구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ITMBA에서 우리 왔죠? 4명. 자, 우리 ITMBA. 자, 우리 ITMBA에서는 이런 해석적 연구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 다루잖아요. 공학 다루잖아요. IT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공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정말로 좋은 논문은요, 실증적 연구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해석적 연구를 하는 분들의 논문에서 정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해석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인문사회 쪽이고요. 공학 분야에서는 좀 더 방법이 다릅니다. 공학에서는요, 뭘 고쳐야 돼요. 그죠? 그 결과물이 뭔가 개선된 걸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도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LG전자에 다니는 분이에요. 세탁기를 만들어 북미에 수출을 하는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탁기가요, 문제가 뭐냐면, 세탁기가 다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삐삐삐 소리를 알려주죠. 자, 근데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빨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쉰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삐삐삐 소리가 나면 30분 내로 이 통에서 빨래를 꺼내가지고 널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미국은 어때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으면서 위로 이렇게 돼 있죠. 나홀로 집에 보면 케빈네 집 4층. 그죠? 자,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주부들이 삐삐삐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민해냈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죠. 자, 그래서 이 세탁기에서 모든 세탁 과정이 끝났을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람을 주면 주부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 앱을 만들어서 이 세탁기하고 블루투스나 어떤 뭐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설계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한번 써보게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세탁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설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북미 지역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확실히 좋다.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나는 앞으로도 LG전자 세탁기를 계속 살 의도가 있다.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연구는 성공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학에서는 실제로 뭔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그것이 기존의 성능보다 높아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논문에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하고는 다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 작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요소는 내가 논문을 왜 써야 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돼야 되고, 연구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논문 작성을 위한 사전 지식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는요, 학위 논문의 첫 관문으로서 OW1H 중에 와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런 주제를 다루겠다. 이게 바로 연구 주제인데요. 자, 중간에 연구 주제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셔야 돼요. 교수님, 제가 처음에 이걸로 쓰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주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시 리셋, 그 과정을 다시 거부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연구 주제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들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볼 때, 알려진 사실이나 주장을 재검증하거나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거나 기존 방안보다 더 나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기존의 주장의 오교를 정정하는 연구나 아니면 새로운 연구 주제나 동향에 대한 조사나 보고도 다 괜찮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봐야 아무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별표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위 계획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가 이 5가지 내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연구 주제에 맞춰서 연구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연구 문제라는 것은 연구 목적에서 제시한 문제점이자 규명 또는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서 보통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사이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게 연구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는 직장인의 사이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A, B, C, D 4가지의 변수를 뽑아냈어, 선행 연구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A, B, C, D라는 4가지의 변수가 A, B, C, D라는 4가지 변수가 사이버 대학에 관한 선택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연구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은 하나로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설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1번. A라는 변수는 사이버 대학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설. 가설. 자, 그러면 이 연구 모형에서는 가설이 총 몇 개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4가지의 변수가 사이버 대학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사이버 대학에 지원했거나 들어온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되겠죠? 당신은 왜 한양사이버대학교를 결정했어요? 라는 걸 물어봐서 이 4가지의 변수가 정말로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통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연구 모형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바뀌면 연구 모형도 바뀌고 가설도 바뀌기 때문에 결국 새 연구를 하겠다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잘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림 뭐예요, 이거? 파리죠. 그렇죠. 파리입니다. 자, 보통 학부는요, 졸업을 할 때 이렇게 외치고 나옵니다. 나는 파리에 관한 모든 것을 마스터했어.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학부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저거 다 배우죠.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얕습니다. 학부에서 쓰는 논문은 이렇습니다. 이거저거 다 다루는데 깊이는 없어요. 석사는 어때요? 내가 학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관심 있는 영역을 찝는 게 바로 석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부에서 파리를 배웠는데 나는 파리의 앞다리에 대해서 석사 때 배우겠어 라고 하면 이게 석사 연구의 분야가 되는 거예요. 자, 박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뭘 연구해야 될까요? 나는 이 파리의 앞다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어. 그게 바로 박사학위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석사, 박사로 갈수록 논문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대신 깊이는 깊어진다. 자, 그래서 보통 논문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일수록 연구 주제를 넓게 잡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주제 범위가 좁고 깊을수록 문제의식이 명확해지고 이런 문제의식이 명확할수록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구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작년에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논문 지도를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단 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연구 주제를 잡아왔어요. 스마트워크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스마트워크 도입 중에 대기업, 중소기업, 1인 기업, 공공 중에 어떤 기업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학생이 교수님 그걸 제가 왜 고민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도입할 때 고려하는 의사결정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은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걸요? 그죠?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더니 본인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단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시와 반월밖에 지금 커버를 안 한대요.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서 시와 반월 공단을 아예 표본으로 잡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연구 대상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스마트워크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스마트워크래요. 그러면 스마트워크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모바일 오피스가 있고요. 스마트 센터가 있고요. 원격 근무가 있고요. 재택근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도입할 겁니까? 다 반영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고요. 우리는 앱만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오피스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논문 주제가 정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중소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 땡땡 시와 공단을 중심으로. 자, 이 두 가지의 연구 주제를 볼 때 어떤 것이 더 구체적입니까? 우측이 훨씬 구체적이죠. 논문을 검색할 때도 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야. 다른 기업에서는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왜 모바일 오피스를 돈 들여서 도입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한테는 이런 논문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 범위와 주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유의사항 첫 번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수 지식과 관심이 본인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간 내에 작성 가능한 주제여야 하고 남이 선택하지 않은 주제 선정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수님, 제가 논문 주제를 정해왔는데요. 이렇게 되게 뜨끈뜨끈한 주제를 여태까지 아무도 논문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남이 선택하지 않은 주제라는 거는 왜 사람들이 선택을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나한테 섹시한 주제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는 주제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제로 논문을 안 썼을까요? 네? 어려워서. 그렇죠. 어려워서.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참고할 만한 참고 연구가 없어요. 전체 연구의 30% 이상은 어디서 온다? 선행 연구에서 오는데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행 연구 없이도 논문을 잘 쓸 수 있다 하면 모를까? 남이 건드리지 않는 주제는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있는 연구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봐요. 또 그 연구가 왜 필요하죠? 그랬을 때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연구의 가치는 학술적 또는 실무적인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가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론적인 골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것들을 그런 신념을 깨는 연구들이 가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연구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누군가가 내 논문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 내 논문 누가 보지 했는데 누군가가 내 논문을 레퍼링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냈다라고 누가 써주면 와 그때는 정말 술 사셔야 돼요. 진짜 최고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IT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자, IT 패러독스는 뭐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매해 IT 예산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자, IT를 고도화하면 뭐가 높아질 것 같아요?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500억을 들여가지고 깔았는데 실제로 생산성에는 어떤 도움도 안 줍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 상식을 깨는 결과죠. 그런 것들을 IT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깨는 연구도 가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당황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를 안 읽었을 때의 문제점. 교수님, 선행 연구를 찾다 보니까 제가 쓰려고 하는 연구랑 똑같은 연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학교에다가 논문 계획서까지 내고 논문 프로세스까지 다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이랑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논문에 대한 주제를 잡을 때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연구와 동일한 논문이 없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통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계는 연구 방법론의 일부로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실증 연구를 위해서 통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과 통계 도구를 바르는 방법은 아는 게 유리하죠. 통상적으로 통계를 완전하게 마스터링 하는 데에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논문 계획서를 쓰시고 나면 정확하게 1년 2개월의 시간이 남거든요. 그럴 때 6개월 동안은 선행 연구를 읽는 거하고 통계를 마스터하는 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모든 전공에는 통계 관련된 교과목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IT MBA 빼고는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업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수업에서 실제로 통계를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은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책 같은 거 사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보통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개념 넣으시면 나중에 통계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기술 통계라는 건 뭐예요? 디스크립트. 있는 현상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말하면 추론 통계는 어떤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 전체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를 추론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공의 수업을 듣는 10명의 기말고사 성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지우개가 없네요. 자, 그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자,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평균을 몇 점 받았지? 분산이 어떻지? 이게 바로 기술 통계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엑셀을 가지고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의해서 뭔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거는 기술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보기 위해서는 통계도 이용 가능하지만 무엇도 이용 가능하냐면 중앙값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통계가 아니라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점 아시는 분? 한 분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점. 평균은 그 수치 그 자체 내에서의 합에서 중앙을 나눈 거고요. 네. 중앙치는 전체적인 그 애들 중에서 나오는 값에 제일 많이 산출되는 값어치를 중앙값으로. 조금만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설명 잘 하셨는데요. 자, 평균은 1번부터 9번이라고 하겠습니다. 9번까지 학생들의 모든 점수를 더해서 9로 나눈 게 평균이라고 하면 중앙값은 가장 성적을 못 받은 학생부터 가장 잘 받은 학생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 9명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 5번째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메디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빈도에서 최대 빈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분산도 본다고 그랬죠. 표준 편차하고 분산.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자, 학생들의 데이터 점수를 봤더니 뭐 점수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다 70, 80, 90점대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퍼질 때에는 분산이 큰 거고 이렇게 오밀조밀 모였을 때는 분산값이 작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논문을 써서 통계를 다 돌린 분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고차원의 통계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반면 추론 통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유추하는 게 추론 통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추론 통계를 위해서는 집단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또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봐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도 아프고. 다만 나는 집단을 분석하고 싶어. 근데 내가 분석하고 싶은 집단은 초, 중, 고, 대 4가지 그룹이야. 각 그룹별로 데이터를 30개씩 받아가지고 이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통계 방법 중에 나는 요거라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T테스트라는 것은 2개 집단에 대한 분석을 할 때 T테스트를 쓰고요. 3개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볼 때는 아노바를 씁니다. 자, T테스트라 하더라도 다른 집단을 분석할 때는 독립 T테스트, 동일 집단에 대해서 처치를 한 이유와 이전 거를 보려면 대응 표본을 써요. 가령 이 통계 특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연 오늘의 강의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증이 안 되겠지만 저는 검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특강을 들은 학생과 특강을 듣지 않은 학생들 중에 계획서를 써서 마지막까지 문제없이 논문을 낸 학생들의 빈도를 비교하면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중간에 드랍률 없이 끝까지 가더라. 이러면 제 강의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데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항목을 20개 정도를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감사하게도 한 3, 4개밖에 안 맞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틀릴 거예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동일한 문제를 섞어서 다시 냈는데 20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17개 문제를 맞으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은 자와 안 들은 자의 차이를 보는 거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 T 검정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동일한 대상으로 했을 때 강의를 하기 전, 강의를 한 후, 즉 특정 트리트먼트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를 보는 것은 대응 표본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통계 툴은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실은. 제가 매뉴얼을 들고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통계를 배우는 거는 의미는 있는데요. SPSS를 배웠으니까 SPSS로 논문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에 관해서 얼마나 커먼센스, 상식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반이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A반, B반, 그러니까 1반, 2반 모두 평균, 최고점, 최저점 다 동일해요. 근데 뭐만 달라요? 표준 편차. 자, 제가 표준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가 크면 학생들 간의 격차가 큰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격차가 작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반과 2반 중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반은 1반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반이다. 자, 2반이다. 예,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예. 똑같은 데이터도 표준 편차에 따라서 경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신문을 통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겠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A 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주장은 참일까 거짓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그냥 놓고 보면 어디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A 후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딱 봐서는 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A가 이기는 게임이지만 통계에서는 A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통계 검색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라는 겁니다. 자, 신뢰 수준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맞아떨어지는 대상이 몇 프로인지를 보여준 건데요. 95%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몇 명이 95명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는 거꾸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100명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95% 정도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자, 100명 중에 95%에 해당하는 데이터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으로 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표본 오차라는 겁니다. 오차는 뭐예요? 오차. 차이예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이 틀려서. 자, 표본이 응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내 마음은 B인데 B라고 얘기하면 왠지 수구 세격으로 찍힐 것 같아. 그래서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표본 자체가 응답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응답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1로 코딩하고 2로 코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코딩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를 계산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3%래요. 자,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A 후보는 35%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A라는 후보의 지지율은 몇 프로부터? 35에서 3을 뺀 32부터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실래요? 32%부터 35에다가 3을 더한 몇 프로? 38%까지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B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이 데이터를 놓고 볼 때 A 후보가 B 후보를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 후보의 지지율이 몇 프로이고 32%이고 B 후보의 지지율이 34%인 경우에는 거꾸로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볼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요. 교수님, 제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돌렸는데요. A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뭐뭐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와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질문하죠. 이 데이터의 신뢰 수준하고 표본 오차 가져와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머리에 들어가기보다는 통계가 되게 재밌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볼까요? 미 해군 입대 독려 캠페인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서 해군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로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이 쿠바에서 벌인 전쟁에서 미 해군의 전사율은 1000명당 12명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뉴욕 인구의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에 사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죠. 딱 보면 맞아요. 그래? 뉴욕보다 군대가 안전해? 속아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 딱 보면은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논리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안 가죠? 여러분들 다 웃으셨어요. 자, 우리 웃으신 우리 맨 앞에 남자분. 같은 연령대에 대한 비율은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17명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아도 있을 수 있고 노안이 있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말씀 주신 대로 미 해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사망률이 어떤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볼 때 그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검증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